40대쯤 되면은 반드시 슬럼프가 옵니다. 그게 안 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 일을 꾸준하게 참아내려면 되게 역설적으로 그 일 옆에 있는 일도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3, 40년 동안 굉장히 귀하게 쓰이실 거예요. 예전에 패튼이라고 하는 장군이 2차 세계대전사에서 전쟁광으로 비춰지지만 가장 많이 부하들의 사랑을 받았고, 패튼 장례식 때 유럽의 전 지역에서 부하들이 와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에겐 가장 존경받은 장군 중에 하나였는데, 패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놈이 나라 위해 죽는 놈이다. 그런데 내가 죽일 놈이 있다. 그게 뭐냐? 전쟁에서 열심히 안 싸우는 놈이다. 그러니까 나라 위해 죽지 말고 대신 전투에서 열심히 싸워서 생존 확률을 높여서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치고 아무것도 자기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 이거 정말 바보짓이에요. 직장에서 주는 만큼만 딱 일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직무 기량을 발전시키지 않는 분, 이것도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나도 살고 직장도 살자. 윈윈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 윈윈이 뭐냐? 기본적으로 일이 재밌을 수가 없어요. 우리 뇌에서 일을 하는데, 뇌를 촬영하잖아요, fMRI로. 뇌에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일을 즐겁게 하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은 의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모여서 항상 하는 세미나에서 농담 반, 하지만 진담을 반 확실히 섞어서 하는 얘기, 직장인이 일이 즐거우면 정신질환이다. 학생이 공부가 재밌으면 미친 거다. 그런데 입사 초반에, 앞으로 나중에 경험하실 거예요. 이미 경험하셨고, 일이 즐거우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뭔지 아세요? 착각이에요. 그 긍정적 착각이 왜 오는지 아세요? 성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늘 때 그걸 재밌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게임은 계속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느니까. 레벨업. 레벨업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게임할 때도 뇌를 촬영하면 뇌가 즐거워하지 않아요. 노동하고 있다니까요, 게임할 때. 근데 성장감이 오니까 즐겁다라고 착각을 계속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대가 돼요. 이제는 웬만한 일들을 다 루틴하게 잘 해내는 전문가가 되셨죠. 전문가의 정의가 뭔가요?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 아니요, 전문가는 인지심리학자들이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 일을 잘했는데도 안 기쁜 사람. 그 일을 훌륭히 해냈는데도 옆에서 칭찬도 안 해주는 사람. 성장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40대가 되면 반드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40대쯤 되면은 반드시 슬럼프가 옵니다. 그게 안 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에요. 번아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는 탈진이 번아웃이잖아요. 그 반대가 와요. 뭔지 아세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뇌가 완전히 거기에 적응해 버려서 뇌가 소진돼 버리는 보어아웃이라는 게 와요. 번아웃이 온 사람들은 나를 비관적으로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있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뒤처진 느낌을 받아요. 20대에 많은 분들이 번아웃이 왔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보아웃이 오면 나도 회사도 비관적으로 봐요. 한참 에너지 많던 30대 초중반에 이런 선배들 보신 적 있으시죠? 야, 회사도 결국 다 아무 소용없어. 네가 아무리 해봐야 안 돼. 그게 보아웃이 온 선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40대의 슬럼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는 전문가로서의 슬럼프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일의 변화를 살짝 주셔야 돼요. 사람이 일에 익숙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큰 변화가 아니에요. 작은 변화예요. 작은 직무 이동을 제일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변화 있잖아요. 이러면 오히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는 분명히 엄청난 뜻이 있을 거야. 안 가면 큰일 날 거야.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이러고 오히려 갑니다. 이민 가듯이 막. 예. 근데 작은 직무의 변화나 아니면 확장을 주잖아요. 그럼 막 극렬히 저항해요.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안 할래가 아니라 오케이 할게, 그러니까 이거 줘. 그게 윈윈의 자세예요. 일의 약간의 확장, 많은 확장 말고 약간의 확장을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그 일에서 50대, 60대 가면서 이제 저 사람은 엑스퍼트를 넘어서 마스터가 들어가는 거죠. 반대편에서 고민하는 분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구조가 호리병 구조예요. 그래서 위는 많고 중간 20대, 30대 분들이 되게 적죠. 그래서 기업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존 선배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돼요. 제가 기업의 인사 담당 임원분들을 정말 많이 보죠. 그분들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남겨야 할 40, 50대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40, 50대들의 기량은
내가 보기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직에서 볼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약간 간담이 서늘한 얘기죠. 마스터는 어떻게든 남겨야 돼요. 왜겠어요? 20살, 30살, 40살 어린 후배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마스터가 사라지면 회사에서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이후에 있는 후속 세대가 절대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스터라고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뭐 대지존 같은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죠. 근데 생활 속에 마스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엑스퍼트에서 좌절해서 오히려 자기 기량을 깎아먹는 그 사이클로 가지 마시고 오랫동안 그 일을 꾸준하게 참아내려면 되게 역설적으로 그 일 옆에 있는 일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딱 올라가시면 이제 대체가 불가능한 거지. 그런 분들은 앞으로 3, 40년 동안 굉장히 귀하게 쓰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건데 그중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그 일의 의미가 좀 남다르게 커. 그럼 좀 더 큰 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부자겠죠. 경제적 자유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자유겠죠.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게 만약에 일을 안 할 권리다 라고만 생각을 해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걸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해서 한다. 40년, 50년. 그거는 고통이 됩니다. 아무리 행복한 자세도 2시간 이상 취하면 지옥이 오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것만 하면 극심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 자기가 진짜 이 일만큼은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 쪽으로 가면서 근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꽤 괜찮은 부자인 거죠. 성격을 보통 5개 요인으로 놓고 보거든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죠. 나머지 하나가 성실성이에요. 또 다른 하나가 신경증성. 보통 일반적으로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이 정도예요. 이 세 가지는 진짜 안 변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우호성과 개방성은 나머지 3개에 비해서는 조금 변화의 여지가 있어요.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개방성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 4번째, 5번째가 부자가 되는 성품의 상당 부분을 결정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호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바닥도 아니에요. 적당해. 개방성은 되게 높아. 네. 이건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 부자가 제일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우호성이 적당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 다 필요 없어. 야, 나 혼자 다니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난 어떠한 사람에게도 욕을 먹고 싶지 않아. 네. 이것도 아니고 그래,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순 없지. 하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그들과는 가까이 지내야 되고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들에겐 최소한 적은 만들지 말자. 실제로 직장에 보면 누구에게도 욕먹기 싫어서 어떠한 직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시도도 안 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하마평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두루두루 신망이 두텁다. 제일 싫어 나 이런 인간들이. 아니 두루두루 신망이 두터우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 있죠.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누구와도 친구 없는 사람. 이거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선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우호성도 너무 높아. 근데 개방성도 너무 높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 말이나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야 비트코인이 이번에 최고래. 그러니까 야 한 방에 가. 반대로 우호성도 낮아. 개방성도 낮아. 이러면 진짜 완전 외톨이죠.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호성이 엄청 높아. 그럼 개방성이 되게 낮아. 그럼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평생 집 패거리들끼리만 계속 몰려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은 좋겠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느냐. 여기에서 니체가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줬어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감정을 자꾸 쓸데없이 약속하지 말고 행동을 약속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게 당신의 우호성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개방성을 높일 것이다. 감정을 약속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평생 회사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게 다 감정을 약속하는 거예요. 감정을 약속하는 건 필연적으로 배신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감정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정도 안 돼요. 회복도 안 돼요. 그런데 행동을 약속한다는 건 뭐냐? 제가 항상 10시 전에는 이걸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1시가 넘으면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행동을 약속해도 어길 수 있죠.
근데 그건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반성하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적절한 우호성을 가지고 개방성이 높인 조직들은 보면 기업 문화를 다 행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전성기를 향해 가던 어떤 한 기업이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 이렇게 다 붙여놨거든.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쓰레기는 보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11가지가 다 행동을 약속하는 거예요. 행동을 약속하면 서로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 그리고 우호성을 적당히 유지하는 것 다 가능해져요. 물론 우호성이 낮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거에 큰 관심이 없어. 그래서 테슬라에 가보면 안티 핸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휴가는 조직이 판단할 때만 갈 수 있다. 병가가 어딨냐? 연가다.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 많아요. 물론 멋진 얘기들도 있죠. 하지만 그 멋진 얘기들도 되게 행동 위주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고 라인은 무시해라. 그러니까 테슬라는 딱 선언한 거예요. 우리 안 착해. 우리 착한 기업 아니야. And I mean, if you do simple math, say like, okay, if somebody else is working 50 hours and you're working 100, you'll get twice as much done in the course of a year as the other company. 우리는 극단적으로 성과주의고 굉장히 높은 퇴사율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약간은 낮은 우호성이에요.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우호성을 경멸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란 얘기예요. 되게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회사는 유지될 수 있는 거죠. 행동을 약속하고 행동 위주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죠. 제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에서 100만이 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이후 20만 명대 초반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100만씩 태어나던 시대에 이제는 20만 명만 태어나.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어떤 연구자가 시뮬레이션해도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인구는 갑자기 늘릴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는 20만 명대에 태어나는 아이들로 이 나라를 꾸려가야 돼요. 은퇴는 없어요, 이제.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70세 정도까지 일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던 기업은 75세까지 일하는 모델로 바꿨어요. 일본이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우리 5천만이죠. 또 이민, 통일 이런 문제도 단기적으로 문제 해결 못하죠. 여기서의 단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3, 40년이에요. 통일이 지금 당장 된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데는 교육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80세까지 일하는 게 거의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정해진 미래다. 그러니까 앞으로 70년만 더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새가 죽기 불과 수십 초 전까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날죠. 그러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 죽는 거예요. 이제 모든 한국인들은 새처럼 살다가 죽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하다가 관 속에 들어갈 거야. 어찌 보면 참 서글프고 그리고 참 뭐라 그럴까요? 그 힘겨운 삶이지만 어찌 보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노동과 일에 대해서 그리고 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제대로 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에 대한 지혜가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고민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도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어떤 부의 좀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세상에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사는데 만족하는 사람. 그 차 타는데 만족하는 사람.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다는 게 얼마나 절약을 하는데 유리한 겁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거 소득을 늘리는 거.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소비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주로 많이 만족하고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까탈스러운지를 알아내는 건 내 소비를 아주 포트폴리오를 잘 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저보다 1년에 한 10배 정도 버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와 제가 시내에 들어갔어요. 주차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주차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10배를 버는 엄청난 부자인데 4대문 안에 들어갔는데 불법 주차를 해놓고 계속 식당 안에서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주차해. 불법 주차를 왜 이렇게 힘들어해? 저기 가면 주차장 있어. 물론 4대문 아니니까 좀 비싸지. 근데 걔는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불법 주차를 해놓고 우리랑 보내는 2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인생이 늘 불만족스러워.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을 늘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은 부를 혹은 적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어.
그리고 자기보다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등감 느껴. 지금 가진 부도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 가진 부의 10배를 더 가졌다 손 치더라도 혹은 100배를 가졌다 손 치더라도 해결될까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부에 대한 자기 정의가 없어요. 그래, 요 정도면 충분해. 요 정도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요 정도면 대단해. 라는 자기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제 선배가 야, 비즈니스를 탔는데도 퍼스트 클래스를 못 가면 미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내가 더 부자야. 돈이 많아. 그 친구보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 30년째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는데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 왜 그런 거야?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형은 항공기 좌석에 대해선 거기까지가 딱 수준이야. 판단의 수준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걸 넘어가면 똑같아진다니까요. 사람마다 이런 기준을 많이 얘기해 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그걸 넘어가 버리면 다 똑같아지고 무의미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벤틀리라는 차를 타든 벤츠를 타든 소나타를 타든 아반떼를 타든 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는 저한테 그게 부자의 기준은 아니에요. 다대문 안에 주차했는데도 주차요금 아깝지 않으면 부자야. 전 그게 제 부자의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놓고 생각을 안 해놓으면 계속해서 누굴 보게 되는 줄 아세요? 옆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게 된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물건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쫓아가는 거예요. 자크 라캉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면 꽤 많이 벌어도 가난해져요. 왜? 만족을 못하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그릇이 커. 그 사람 그릇이 작아. 앞에 거는 칭찬이고 뒤에 거는 약간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믿겨지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의 그릇이 다 클 필요는 없거든요. 세상에 그릇 큰 사람들만 다 있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렇죠? 작은 그릇이라는 게 되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평화와 안전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당신은 그릇이 나보다 커. 근데 저는 제 아내한테 당신은 나보다 그릇이 작아. 그래서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능력의 유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성품의 우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위인 중에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릇에 맞는 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자기 그릇을 넘치는 부를 가지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물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릇이 넘쳐나. 그럼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해요? 그릇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테이블을 닦는데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잘 알고 거기에 맞는 부를 만들어가는 게 진짜 부자고요. 그래서 나는 요러면 나는 부자야. 이 정도를 충족하면 나는 부자야. 이렇게 자기 정의를 늘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1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분은 원래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애처롭다는 표정을 지금 짓고 계셨어. 심리학에서 불안이란 감정을 중요시 여기고 부의 심리학에서도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전에 군대 입대를 앞두고 그 훈련소 앞에 좌판에 뭐 이거저거 막 팔죠. 막 시계, 고무링 막 이런 거. 예. 근데 그래서 막 사요. 불안하니까. 심지어 거기에 총 갖다 놔도 살 것 같아. 총은 불법이니까 당연히 판매할 수 없지만. 근데 사서 가잖아요. 그 물건의 한 절반을 안 써요.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사실 소비예요. 소비가 왜 일어나느냐?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면 사람들은 뭐든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할 때 불안이 제일 커지거든요. 그런데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뭔가? 잠이 부족하면 불안이 커져요. 이게 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되는데 잠이 안 오니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니 좋은 선택을 못하고 오히려 더 악수를 두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잠이 안 오고 불안해지고 그러면 끊어야 되죠.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여쭤볼게요. 불안을 만들어내는 그 지금 상황을 끊어내실 수 있어요? 그건 못 끊어내잖아요. 왜? 그건 상황이자 환경 요인이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건 내 개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잠을 잘 주무시는 거. 변명하시지 말고 다른 이유 대시지 말고 잠을 잘 자는 노력을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2, 3일만 잠을 잘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용기. 불안을 어느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느냐는 아주 잠시의 용기이자 결정이에요. 소비가 아니고 저축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써놓으셔요. 써놓으세요. 불안하다면 5,000원. 많이 불안하면 2만 원. 저축하는 거예요. 제가 꼭 저축을 뭐든지 다 저축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할 때마다 하는 행동들을 하나씩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한 만큼 나는 오히려 엄청난 무언가를 쌓게 되죠. 불안한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걸 어디다가 갖다 붙일까라고 하는 지혜로운 결정은 별개 또 문제예요. 불안하다면 이게 긍정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는 좋은 결정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리고 루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뇌가 잘 기억을 하게 돼요. 불안할 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그릇이 커. 그 사람 그릇이 작아. 앞에 거는 칭찬이고 뒤에 거는 약간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의 그릇이 다 클 필요는 없거든요. 세상에 그릇 큰 사람들만 다 있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렇죠? 작은 그릇이라는 게 되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평화와 안전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당신은 그릇이 나보다 커. 근데 저는 제 아내한테 당신은 나보다 그릇이 작아. 그래서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능력의 유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성품의 우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위인 중에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릇에 맞는 불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자기 그릇을 넘치는 불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물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릇이 넘쳐나. 그럼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해요? 그릇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테이블을 닦는데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잘 알고 거기에 맞는 부를 만들어가는 게 진짜 부자고요. 그래서 나는 이러면 나는 부자야. 이 정도를 충족하면 나는 부자야. 이렇게 자기 정의를 늘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1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교양회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